네, 우리 이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한번 정보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교통, 통신 및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 발달에 따라서 생활 공간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냐면, 아무래도 교통수단이 발달하겠죠?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동하는 속도라든지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이동 속도도 빨라지니까 이동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활 공간이 어떻게 된다? 확대된다. 생활 공간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 이유는 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뭐하기 때문이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광역교통망이 발달을 하게 돼요. 광역이란 게 뭐냐면, 광역이 넓을 광자의 범위 역자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도시와 주변, 특정 도시랑 중심 도시를 할게요.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광역교통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역교통망이 발달하기에 따라서 장거리 통학이 가능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중심 도시의 영향을 받는, 중심 도시와 교류를 하고 중심 도시의 영향을 받는 범위인 대도시권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 서울이에요. 여기가 서울인데, 과거에는 서울을 연결하는 이런 전철 노선이 짧았기 때문에 서울 주변에만 이렇게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었는데, 2020년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철도 노선이 더 늘었죠. 철도 노선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이만큼 늘었어.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영향을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됐다? 더욱더 넓어지게 됐다. 그래서 수도권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이러한 중심 도시의 영향을 받는 주변 도시의 지역 범위가 넓어졌다. 그래서 즉 대도시권이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로 인한 변화 보겠습니다. 정보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공간 인식 범위가 넓어지더라.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내 주변, 그러니까 나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내 주변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인터넷이란 걸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공간 인식 범위도 넓어지게 돼. 내가 모르는 지역의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점포 상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점은 상점인데 어떤 상점이냐? 점포가 없다. 그러니까 가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점은 물건을 판매를 하는 곳인데 특정한 눈에 보이는 상점이 있는 건 아니고 없어. 그렇지만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어디서? 가상 공간에서. 이러한 것은 무점포 상점이라 부르고요. 이러한 무점포 상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는 권역은 더욱더 범위는 넓어지게 되어져. 그리고 거주지를 정할 때도 거리보다는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주지를 정할 때는 뭐 직장과의 거리, 뭐 이동 거리, 이런 것, 거리가 절대적인 요소였다면, 이제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거리보다는 나의 삶의 질이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거주지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과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활 공간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긴 이러한 결과로 경제 활동의 세계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이라는 범위가 이제 단순히 한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 선박과 항공기를 활용해 가지고 대량 화물 수송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화물이 이제 대량으로 전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물자 거래에 있어 가지고 의사소통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금융거래도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졌다는 점. 이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이 이제 한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범위 내에서 가능을 해졌고, 이런 결과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해집니다. 국가 간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기업이 있어가지고 경제 활동 범위,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 범위는 생산, 연구, 그리고 판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 지역, 한 국가 내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 뭐가 나타나냐?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사회 2의 9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복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통기술 및 과학기술에 발서 생활공 이제 한번 또 이제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는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통의 발달에서 공간의 변화에서 발달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발달인지, 교통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는 어떠한 발달이냐면 경제 및 문화 교류가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와 멀리 있는 지역과도 이제 소통이 원활해지게 되면서 이러한 경제라든지 문화의 교류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 또 우리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쇼핑이라든지 여행도 가능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관광산업 자체가 지역 경제의 주축 산업이 됐다.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최근에 각 지역마다 굉장히 관광 산업을 발전을 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요. 자, 사람들 간에 여러 활발하게 교류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여러 지역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생기지 않았던 남는 시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옛날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동이라든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하는 시간이 100이었다면 이제 한 50, 30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남는 시간을 나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일상생활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보통신이 기술이 발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나의 일상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가 활발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옛날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인간관계는 어떠냐면 직접 만나야만, 사람들 사이 직접 만나고 대화가 있어야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서로 간의 교류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란 것도 실현이 되는데, 민주주의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가, 옛날엔 직접 사람들이 무언가의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야만 했었다라면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참여의 기회라든지 참여의 기회가 더욱더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능정보 기술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위치 정보, 검색 기록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기업의 마케팅으로도 지금 이러한 지능정보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또 생태 환경에도 변화를 미치고 있대요. 뭐 이러한 부정적 영향으로는 교통통신시설이 만드는 과정에서 녹지 면적이 감소되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뭐 교통량이 증가하고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다. 그래서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요 정도는 아마 기존의 중학교 때부터 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깊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동식물의 생태에 대한 동물의 분포라든지 이동 특성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동물들이 이동하는 길에 생태 통로라는 것을 우리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뭐 인간이 도로를 만들거나 하면 뭐 산이 끊어져 있거나 이러한 곳들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러한 곳들에 동물들이 지나가다 로드킬을 당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러한 곳에 동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생태 통로를 만들어 둔다면 당연히 동물들이 이러한 로드킬을 당하는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멸종 위기종의 통신 장비를 부착하여 서식 환경을 분석하고 보호하는 데도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생태 통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GIS라는 건데요. 뭐 요러한 것들은 GIS라는 게 있고요. GIS는 지리정보 체계의 줄임말을 우리 GI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은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 분석 및 종합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종합관리 체계를 우리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국가나 지역 정책 수립에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다. 자연 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